이 설악산 그 한계령 코스 가려고 이렇게 북한산 연습 겸 이렇게 능선으로 가는 건데, 보니까 맨발 걷기 덕분에 이 체력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굳이 뭐 여기 연습 안 해도 그냥 한계령 코스는 가볍게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비봉이 보여. 비봉. 야, 비봉 오랜만에 왔다. 한 12년 만에, 10년이 넘었고, 야, 드디어 비봉 능선에 도착했습니다. 춥다. 추워. 이제 바람이 저쪽 능선 너머에서 막 들어오니까 추워. 이제 옷 입어야겠어. 지금까지 더워가지고 반팔이었는데 드디어 도착. 비봉능선 도착. 지금 시각이 2시 11분이에요 제가 출발한 게 한 11시 거의 12시 다 됐으니까 한 2시간 걸렸네요. 근데 중간에 식사 30분 했으니까 한 1시간 반 만에 올라왔어요. 1시간 40분 정도. 맨발 벗었습니다. 여기서 3호바위까지 길이 평탄하니까 맨발로 가겠습니다. 이제 크로멜이 의회파를 끌어가지고 왕당파하고 이제 전쟁을 했는데, 그 의회파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원래 그 영국의 그 상원은 귀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원인 경우에는 그 100개 성읍을 대표하는 200명의 공민하고, 이 사람들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37주를 대표하는 74명의 기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보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하원은 274명이죠 이게. 여기 헬기장에 여기가 3호바인가 여기가? 우리 집거 다 왔나? 3호바인가? 3호바이. 비봉인 줄 알았더니 비봉은 저쪽이고 3호바이. 옛날에 3호바이 많이 왔었는데, 옛날에 한번 추억을 되살려 가지고 한번 3호바이 갔다가 산사랑이야? 비봉 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래전에, 이게 기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오래전에 이렇게 상하원이 구성이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대에 따라 가면서 이게 변해요. 그래서 그 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14세기 전반인데, 그때 이제 플랜더스, 여기 3호바위가 이렇게 좁았나? 3호바위 멋있죠. 이게 북한산에서 제일 멋있는 바위인데, 저는 여기 올라가는 거는 별로고, 괜히 올라갔다가 맨발로 올라가다가 다치면은 작살이죠. 올라가진 않고 멀리서
귀경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걸 이제 플랜더스가 이제 영국식 발음이고, 불어 발음은 플랑드르죠. 지금의 벨기에 지방인데, 벨기에 북부 지방인데, 여기에 이제 그 시민들이 있었는데, 이 시민들 중에 이제 그 모직물을 직조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서 그 약물을 들여다가 이제 모직물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영주하고 마찰을 일으켜 가지고, 근데 이제 프랑스 왕이 이 영주를 지지해 가지고 이 플랜더스에 있는 그 모직물 업자들이 영국으로 이주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영국으로 오게 되는데, 여기 등산객들이 이제 많이 모여가지고 기념사진 찍고, 나도 옛날에 여기서 많이 왔었는데, 그때는 그냥 의뢰, 그냥 별로 감흥도 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그때 또 저는 바위로는 안 올라갔어요. 등산을 해도 그냥 안전하게 밥이나 먹고 끝나고 술이나 한잔하고 그냥 행락객 수준으로 했지, 저렇게 바위 타고 그런 건 싫어했어요. 근데 요즘 와서 보니까 이게 멋있네요. 이렇게 북한산처럼 멋있는 산이, 이게 서울 시내에 있는 게 진짜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다들 얘기하는데, 저쪽이 이제 비봉이고요. 저긴 올라가기 더 어렵죠. 다시 이제 비봉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 플랑드르의 모직 업자들이 이제 영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 이제 길드 동업조합이 있었는데, 이 동업조합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동업조합을 통해서 모직물을 만들면은 이게 분업을 통해 가지고 그 200개로 일을 분업을 세분화해 가지고 200군데의 동업조합을 거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번거롭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그 모든 일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할 때까지 다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거 중세 그 길드 동업조합 규칙에 이게 위배되는 거거든요. 이게 못하게 돼 있는 건데, 금지되어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고 원료 구입부터 제품을 완성하고 판매하는 데까지 자기들이 다 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 자본주의적 기업으로 발전을 해요. 이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길드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 상인들의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국의 대상인들, 이 사람들이 점차 대륙의 상업계에서도 그 한자 동맹의 지위를 뺏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경제사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 에드워드 1세가 추방했죠. 1290년에 추방했는데, 이제 이때 이제 다시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 영국의 상권하고 금융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제 에드워드 1세가 1290년에 추방하면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 가지고 그 들어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영국의 금융을 그 롬바르드 사람들하고 피렌체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걸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가져간 거죠. 이게 유대인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뭐 유대인이죠. 그냥 유대인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영국 런던 시티에 가면은, 시티 오브 런던에 가면은 그 롬바르드 거리가 있죠. 이게 이제 에드워드 1세가 유대인들 쫓아내고 그 영국의 금융가를 차지한 그 롬바르드인들 은행이 있던 자리죠, 이게. 근데 이게 이제 14세기 초에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밀려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그러니까 대자본주의와 더불어 재력과 권력의 결탁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모로아도 쓰고 있어요. 영국의 이제 상업과 금융을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장악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전에 이제 존 위클리프에 대해서 알아볼 때도 얘기했던 그 곤트의 존이 이제 위클리프를 지원했기 때문에 위클리프가 그 개혁을 할 수 있었죠. 이제 이 곤트의 존이 이제 랭카스터 공작인데, 나중에 이제 요크의 공작하고 장미의 전쟁을 벌이는 그 랭카스터 가문의 그 가문을 시작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아예 삭제해야 됐다고? 이 곤트의 존도 그 뒤에 이제 그 금융가들을, 유력한 금융가를 두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런던의 거상인 리처드 라이언이었다 그래요. 이 라이언이 곤트의 존의 알선으로 추미런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권력을 잡았던 거죠. 잡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위클리프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1381년에 그 와트 타일러의 난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농민 반란이죠. 근데 똑같은 게 이제 16세기에 그 독일에서 루터의 종교 개혁 직후에 그 농민 전쟁이 일어나죠. 똑같은 양상이죠, 이게. 그리고 루터의 배후에도 자본가들이 있었고, 위클리프의 배후에도 자본가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그 14세기에는 그 에드워드 3세 때, 14세기 중반인데, 그때는 국왕이 상인들의 수중에 놀고 있었다. 상인들은 하원 의원이 되어 그들만이 주로 출납원의 경비를 충당했다. 출납원이 그러니까 그 영국의 재무부예요. 영국의 그 왕실에 필요한 돈을 대는 재무부였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에드워드 3세 때부터 영국의 대외 정책은 상인들을 위해서만 수립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모로아는 쓰고 있어요. 여기 길이, 발길이 약간 조심.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에드워드 3세 때, 그러니까 14세기 중반에 영국의 그 재정과 외교는 이 상인들의 수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5세기 말에 그 에드워드 4세 시대에, 그때 하원은 이미 실질적인 영국 일반 국민들의 대표가 아니었다. 성읍 대표의 선출권은 시장과 고문 또는 부유한 시민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수중에 있었다. 주 대표라는 기사의 선거도 연수익 40실링, 현재 가치로는 약 20파운드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유토지 소유자만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어서 과거에 선거권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투표권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모라가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미 그러니까 영국 하원의 그 세력은 부유한 상인들과 소귀족의 결합이었다. 뭐 이렇게 모라는 적고 있어요. 그래서 15세기에 이미 그러니까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기 200년 전에 상하원은 다 귀족들하고 뭐 상인들 수중에 있었고 둘 다 상인들 수중에 있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의회 자체가 이제 민중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의사결정 기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의회파를 이제 이끈 크로메라고 이제 왕당파 간의 그 청교도 혁명이 그 전쟁이 이제 1642년 1월에 이제 시작되는데 근데 영국에서 이제 북부하고 서부는 왕을 지지했고 왕당파였고 남부와 동부가 의회 편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부와 동부에 그 유대 상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당연히. 여기 일로 가면 비봉이고 이건 우회로예요. 우회로로 가도 비봉을 찍을 수 있을까요? 야, 우리도 몰랐다니까. 우리도 뭘 알았겠어. 아니, 거기 누워 있으려고 왔대, 저 사람. 이 청교도 혁명은 계급과 계급의 대립이 아니라 같은 계급을 분열시켰다. 런던 시티는 의회를 지지했고 본당 교회가 있는 도시는 주교를, 즉 국왕을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농촌 주민은 거의 무관심 상태에 있었다. 그 진짜 좀 비슷하네. 그들은 중립자를 불신한다는 것을 알고 할 수 없이 어느 쪽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 혁명이라는 게 이게 민중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전쟁이고 이게 같은 그 지배 계층 안에 내분이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마을은 의회파도 왕당파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와서 이제 전쟁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마을 입구에 자경단을 배치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니까 울려 겨자 먹기로 강요는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싸운 것 같진 않아요. 이거 보면은 이제 옛날에 그 2000년에 부시가 이라크에 쳐들어가면서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똑같은 논리를 그때 벌써 펴고 있죠. 그게 참 오래된 논리예요, 그게. 그래서 어느 때나 참전한 인원은 전 인구의 40분의 1을 넘지 않았고 가장 큰 전투에서도 쌍방의 교전 인원이 최고 2만 명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뭐 한쪽 병력은 10,000명 정도 수준 최대. 굉장히 소규모 전투였다는 거죠. 전쟁 기간을 통해 의회파는 런던 상인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므로 전비를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이렇게 모로아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청교도파에서 가장 그 우세한,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 가장 큰 파벌이 그 청교도 중에 독립파였다 그래요. 이걸 이제 회중교회라 그러기도 하고 종합교회라 그러기도 하고 분리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장로에는 적었고 독립파가 많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건 장로회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마찰이 생기게 돼요. 이 1644년 7월 3일 왕의 군대가 요코 근처에 마스턴 모어에서 패배했는데 주로 적은 그러니까 이게 그 올리버 크로멜의 그 철기병대 애가 이제 가장 큰 전력이었는데 그 철기병대 공로인데 이게 올리버 크로멜이 그러니까 원래 장군도 아니고 전투 경험이 없는데 올리버 크로멜의 철기병대가 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거죠. 그 크로멜의 그 신형군대 뉴 모델 아미가 1645년 6월에 네이즈비란 데서 왕당군을 결정적으로 격파함으로써 이제 승기를 장악해요. 그래서 그 다음해인 1646년에 찰스 1세가 이제 스코틀랜드로 투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의회파가 승리하게 되는데, 근데 이 철기병대가 이제 청교도 독립파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노름도 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으며 촌락에서는 그들이 근접해도 피해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요. 군대는 독립파들이 압도적인 그룹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회 다수파인 그 장로교 엄격파는 이전 주교들의 통치와 마찬가지로 군대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크로멜은 이 느낌을 충분히 공유했다고 이제 오커는 쓰고 있어요. 크로멜은 비록 전적으로 특정 계통의 청교도로 파악되지 않아도 독립파의 경향을 띠고 있었다. 그의 호국경 통치 아래에서 강범위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었다고 그래요. 의회는 졸렬하게도 귀족과 정신들의 재산을 위협하고 청교도 병사의 봉급 정지를 주장함으로써 그들을 반장로파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의회는 장로파가 장악했고 청교도 병사 대다수는 독립파였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이 청교도 혁명이라는 게 그 의회파를 장악한 그 장로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런던 상인 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유대인 자본가한테 농락당한 거죠 결국. 아, 여기 길이 험해가지고 발이 따가워요. 길이 험해. 아이는 발이 따갑고 되도록이면 흙을 밟아야 돼요. 흙을. 여기 갈림길에 왔는데 갈림길에 왔어요. 내려갈까 말까 이 망설여지네요 이거. 일단 여기서 길이 험하니까 신발은 신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향로봉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대와 의회의 불화 때문에 찰스 1세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스코틀랜드와 내통하여 장로교주의를 지지하겠다고 하고 스코틀랜드 군대에 영국 침입을 유도했다. 1648년 8월에 스코틀랜드 군대가 침입해 왔으나 크로멜 군대에 의해 박살났다. 이 승리로 크로멜의 군대는 영국에서 최고 세력이 되었다. 이렇게 워커책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648년 12월 6일 교만의 숙청이라고 부르는데, 이 교만의 숙청이 의회에서 장로교 사람들을 내쫓고 안 탄다 그러지. 자녀 의회를 남겨놓았다. 그래가지고 장로교의 어떤 세력을 의회에서 제거한 거죠. 그래서 자녀 의회가 럼프 파리아먼트라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의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649년 찰스 1세를 참수를 했어요. 아, 여기 험하네요. 여기 험해서 그래서 이렇게 청고도 혁명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결론적으로 이 청고도 혁명이 상인 세력, 즉 자본가들이 봉건 세력, 왕과 귀족을 몰아낸 사건이고, 그리고 그 독일의 종교개혁도 자본가가 봉건 세력과 야합하여 교권 세력을 무력화시킨 사건이죠. 그래서 이 독일의 종교개혁에 이어서 그 청교도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 자본가들이 교권 세력하고 봉건 세력을 다 몰아내는 그런 결과를 불러온 것이고, 이렇게 차례차례 착착 진행되는 걸 보면은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절대. 1492년에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쫓겨나면서 그 전 유럽의 그 종말론과 메시아주의를 퍼뜨리는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이게 어떤 150년 이상에 걸친 그런 철저한 기획의 결과가 아니면은 이게 일어나기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청교도 혁명의 결과로 이제 크로멜이 집권하게 되는데, 1553년에 이제 크로멜이 호국경이 돼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왕이죠, 왕. 이름만 왕이 아니고 이름만 호국경이고, 로마의 호민관 흉내를 내가지고 호국경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실질적인 왕이죠. 저쪽에 가면 전망이 좋을 것 같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봉우리는 안 오르는데 여기 뭐 야, 여기에 북한산 전체가 다 들어와요. 야, 여기가 비봉, 저쪽은 뭐 모르겠는데, 이쪽이 저기 가운데가
배군대 같아요. 좋네. 잠깐만. 지금 막 미세먼지가 잔뜩 껴가지고 왜냐면 난 네 건지도 몰랐어. 약해가지고. 흐릿하긴 한데 와 근데 이거 앞에 저거 해. 북한산은 선명해요. 야, 너 앞에 있으니까 먼저 먹어. 이게 아까 오래 기스들이 많이 나. 누가 먹었어 저거? 누가 먹었어?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그 크로멜이 집거나 호국경이 되기 전에 그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그 1651년에 이때도 뭐 크로멜이 호국경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인 지배자죠 사실은. 그래서 이때도 그러니까 크로멜이 집권했던 걸로 봐야 되는데 그때 크로멜이 항해 조례라는 거를 발표해요. 그래가지고 영국과 그 식민지와 무역하는데 영국과 그 식민지 선박만 사용해야 된다 그래요. 이 항해 조례로 그 네덜란드를 견제하려고 한 거죠 이게. 응? 그래서 당시에 그 설탕 무역이 가장 그 짭짤한 부의 근원이었는데 이 네덜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사탕수수 농장을 바베이도스에 갖고 있었는데 그게 영국령이었어요. 이걸 이제 네덜란드 유대인들이 무역을 못하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설탕 무역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상강 무역이란 걸 통해 가지고서 엄청난 그 자본을 쌓고 있었는데 그 상강 무역이란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유대인들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유럽에서 가져간 총하고 면직물, 술 이런 것들을 노예하고 교환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노예들을 이제 신대륙에 싣고 가가지고 그 노예들을 이제 사탕수수, 담배, 커피 등하고 교환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유럽에 판매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장사를 그 한 번 항해할 때마다 3번씩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세곱절에 이익이 남는 거죠 이게. 이런 상강무역을 하는 거 이게 하는데 이제 항해조례가 결정적인 방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덜란드가 이제 영국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다음에 1652년부터 영국하고 네덜란드 전쟁이 발발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네덜란드가 지게 돼요. 근데 이 전쟁이 이제 그 크로멜이 항해조례를 내리게 된 배경이 그러니까 이 1648년에 그 30년 전쟁이 끝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이 독립을 해요. 현재 위치가 여긴데 여기 위로 올라가면 이제 향로봉이고 왼쪽으로 가면 족두리봉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지도에서 여기 향로봉 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일로 가는 거고 족두리봉으로 가려면 왼쪽 그 계단으로 가야 돼요. 일로. 그래서 일단 향로봉 안 올라가 봤으니까 한번 향로봉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네덜란드가 이제 독립해 가지고 그 스페인하고 싸우다가 원래는 그러니까 그 전에 스페인하고 싸우다가 영국하고 주로 무역을 했는데 주 무역국을 스페인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분노를 해가지고 이제 크로멜이 항해조례를 발표하면서 이제 네덜란드의 무역에
딴지를 건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네덜란드가 이 전쟁에서 1667년에 이제 최종적으로 패배하고 브레다 조약을 맺는데, 거기서 이제 뉴욕과 버지니아로부터 뉴잉글랜드까지 그 영국한테 뺏겨요. 뺏기고 이제 그때부터 네덜란드가 이제 쇠퇴하게 되죠. 17세기에 이제 네덜란드가 유대인들 덕분에 전 시간에 제주도 갔을 때 그때 얘기했을 때처럼 유대인들 덕분에 네덜란드가 아주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막히게 된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결정적으로 꺾이게 되는 거죠. 향로봉은 오르기가 쉽네요. 다 올라왔어요. 족두리봉은 올라가려면 좀 힘들 것 같아 가지고 피했는데, 야, 향로봉입니다. 향로봉 정상에 왔어요. 이게 한 500m 정도 될 텐데, 시내는 막 미세먼지가 껴가지고 흐릿한데, 이 북한산은 선명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기가 좋으니까 선명해요. 여기 비봉, 지나온 비봉이 보이고, 사모바이는 가려서 안 보이네. 저쪽에 있네. 야, 이 북한산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설악산보다 더 아기자기한 것 같아. 더 설악산에 못지않게 멋있어요. 여기가 제가 올라온 구기계곡이에요. 이게 저쪽 큰 건물이 2부 오두청이고, 저는 저쪽이 이제 족두리봉인데 저쪽으로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을 내려다 보니까 똥꼬가 짜릿한 게, 다시 아까 그 갈림길에 왔습니다. 이쪽으로 가야지 이제 족두리봉이죠. 길이 계단길이, 여기도 길이 좀 험한데,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장사를 못하게 되자 이제 대책을 강구했어요. 그래서 1655년에 그 유대인들의 그 가장 대표적인 랍비인 사람이 그 당시에 마나세 벤 이스라엘이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 또 천재였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근대 모세라고 불릴 정도로 그 유대인들한테는 최고의 랍비였나 봐요. 이 사람이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영국으로 와가지고 크로멜을 만나서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영국에 다시 입국하는 걸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에드워드 1세 때인 그 1290년에 추방을 당했는데, 이제 다시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재입국하는 걸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한 360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전에는 뭐 유대인이 없었던 게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14세기에 이미 그 플랑드르의 그 플랜더스의 유대인들이 모직물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영국의 그 상권을 장악을 했죠. 상권과 금융까지 다 이미 장악하고 있었던 건데, 그 본 세력이 이제 유대인의 가장 본 세력이 영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크로멜이 찰스 1세를 죽이고 유대인 입국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유대인들한테 그 재정 지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 편지가 최근에 발굴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기정사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크로멜이 런던 시티를, 그러니까 시티 오브 런던이죠, 이거를 이제 유대인 특별 자치구로 지정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은 영국에 세금도 안 내고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특별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청고도 혁명 자체도, 그러니까 그 크로멜의 군대를 뒤에서 밀어준 것이 런던 상인들, 유대 상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 청고도 혁명 결과로 이제 크로멜이 집권하면서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다시 영국으로 그 핵심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유대인의 영국 점령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실제로 또 그렇게 되죠. 또 나중에 디즈레일리가 영국 수상이 되고, 런던 시티의 그 금융가가 전 세계 금융을 지배하게 되고, 전 세계 금융도 지배했는데 당연히 영국을 지배하는 거고, 그 덕분에 이제 그 영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엄청난 제국이 된 게, 이게 뒤에 그 유대 자본의 역할이지, 영국 자신의 고유의 능력으로 됐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디즈레일리는 그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히브리어로 그 이스라엘인데, 그거를 D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영국식으로 발음하니까, 영어식으로 발음하니까 디즈레일리. 근데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유대인. 디즈레일리 외에도 유대인 정치가들이 엄청 많죠. 찾아보면 사실상 뭐 영국의 정치, 경제 모든 분야는 다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낸 사건이 크로멜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왕정이 복고됐죠. 그래가지고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가 이제 다시 1660년에 왕위에 앉았는데, 그때 이제 대법관이 클레어 랜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실각되면서 그 5명의 그 신복 집단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그 뭉쳐가지고 카발이라고 불러요. 카발. 요새 그 유대 신비주의 그 카발라, 유대 신비주의자들을 카발리스트라 그러는데, 그걸 카발이라고, 간단하게 카발이라 그러죠. 그 카발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그 카발들이 그 시온주의를 내세워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러니까 찰스 2세 때 그 이 5명이
5명의 집단 통치를 받았는데 그 5명의 대신이 클리포드, 알링턴, 버킹햄, 애슐리, 로더데일. 이 앞자를 따면 이게 카발이에요. 카발. 그래서 카발들이 이제 영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찾아보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아닌데 묘하게 카발이 된 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카발이란 별명을 붙인 게 괜히 붙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이 영국을 지배하게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별명을 붙인 걸로 봐요. 그 5명의 이니셜을 조합하면 그 가지 경우의 수가 5팩토리알이니까 54321 곱하면은 120가지인데 그 중에 하필이면 카발이 딱 선택된 게 우연이 아니죠, 이게. 실제로는 그 경우 수 또한 작지만은 몇십 가지는 되겠죠, 이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지배하게 된 영국을 암시하기 위해서 카발이라고 불렀을 거로 봐요. 족두리봉으로 가려다가 향로봉 지나가지고 왼쪽으로 해서 탕춘대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족두리봉 가려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탕춘대 쪽으로 계속 가게 되네요. 사실 여기가 맨발걷기 제일 좋은 데인데 이거 내려올지 말지 몰랐기 때문에 북한산은 험한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맨발 걷기 할 때는 많지는 않아요. 이게 능선 일부랑 이 탕춘대 정도 지금까지 한 발에는 그 정도네.